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저는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과 극의 집안 형편을 가져봤었어요. 아주 잘 살 때도 있었고 아주 못 살 때도 있었죠. 저희 아빠는 식품 사업을 하셨어요. 요리사 출신이신데 식품 관련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성공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유하게 살았어요. 마당 딸린 큰 2층 주택에서 살았는데 방학이면 외국으로 여행도 가고 부족함 하나 모른 채 아주 여유롭게 자랐죠. 원래는 대학 진학 후에 유학도 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아빠의 사업은 결국 도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집도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도 나름 풍족한 편이었기에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순간에 집안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마당 딸린 2층 집에서 외곽 지역의 엄청 오래된 투룸 빌라로 가야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을 정도로 작은 거실과 더 작은 방 하나가 붙어 있는 볕도 들지 않아서 안이 꿉꿉하고 창문을 열면 옆집 담벼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어떻게 이런 데서 지내냐고 철없이 부모님께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이니 차니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서 그 집이라도 얻은 게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개인 소유 재산을 몽땅 처분하면서 어느 정도 빚은 정리가 됐지만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작은 그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편이 그렇게 되자 저도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집 망한 걸 다 비웃는 것 같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다 이렇게 된 아빠를 원망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방황을 하니 더 힘들어 우시는 부모님을 보고 저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여태까지 부모님 덕에 어려움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집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와서 부모님을 원망만 하는 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 진학을 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는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고 아빠는 원래의 적성을 살려 한 식당에서 주방장 일을 하셨어요. 과거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제는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아등바등 거리는 게 가끔 슬프기도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잘 버텨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드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입사 동기였는데 서로 많이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동료 겸 친구 사이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대리직급을 달 무렵 사귀게 되었고 그 후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좀 우유부단하긴 했지만 착하고 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예요. 저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좀 있는 편이라 고집 센 남자보다는 지금 남편같이 순둥한 남자 스타일이 잘 맞더군요. 그래서 결혼 후 부부 사이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는 시댁은 영 아니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말을 좀 막 하시는 편이고 남편 여동생인 신우도 엄청 얄미운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순한 남편이 나왔나 별종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이 순하다고 며느리인 저까지 맹탕으로 보셨는지 결혼 초반에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제 길을 잡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저희 집으로 집들이를 와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과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머님과 신우는 짜네, 싱겁네 계속 입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돌직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입에 안 맞으실 순 있는데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는 서로 어이없다는 얼굴로 보더군요. 그러면서 신우하는 소리가 아니, 뭐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면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성의를 봐서 면전에서 맛이 없네, 있네 하는 건 좀 삼가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신우는 비꼬듯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면전에서 그러지 말고 뒤에서 그럴 걸 그랬나 보다. 저는 속으로 이것 봐라 싶었어요. 어머님과 신우는 그 길로 입맛 떨어졌다고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수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못 드시겠나 보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치울게요. 그때 황당한 신우와 시모의 얼굴. 하지만 저도 호락호락 당할 순 없었죠. 나중에 배가 고프네 어쩌네 했지만 제가 웃으며 입맛이 입에 안 맞으시니 어쩔 수 있냐며 집에 가서 다시 드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화장품을 사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신우가 입을 대는 거예요. 언니, 내가 백화점에서 일해서 아는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사왔지? 신우가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님도 거들더군요. 그래, 얘, 나 아무거나 바르면 얼굴 뒤집어져.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고 사온 건데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쓸게요. 저는 그렇게 선물을 싹 챙겼습니다. 신우가 그럼 엄마 선물도 없냐길래 제가 웃으며 그랬죠. 드렸는데 싫어하시는 걸 어떡해요? 이걸 버려요? 저라도 써야죠. 어머님 화장품은 아가씨가 사주세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함부로 저를 건들진 않았습니다. 만만하고 그저 허허실실대는 오빠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이가 썩 좋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냥 꾹 참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았으면 가정의 평화는 찾아왔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갑자기 혼자 삐치시기도 하고 신우도 여전히 저만 보면 팅팅거렸습니다. 서로 불편하다 보니 왕래도 많이 없었고요. 저야 얄미운 시모와 신우가 있는 시댁, 자주 안 가도 그만이니 그냥 이런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엄마가 친정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아빠가 뜻밖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여태까지 일을 하시던 식당 사장님이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게를 처분해야 하는데 아빠더러 싼 값에 인수하라고 했다면서요. 아빠는 본인이 주방장으로 있던 곳이다 보니 자신 있어 하셨어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고요. 아빠는 의지에 활활 불타오르셨어요. 아빠가 인수 후 그 식당을 맡게 되면서 전체적인 리뉴얼을 하셨답니다. 인테리어도 부분적으로 좀 바꾸고 신메뉴 개발도 하셨어요. 저희 아빠라서가 아니라 워낙에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으신 분이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몇 번 이전 사장님께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이전 사장님이 자기는 나이도 많고 굳이 원래 가게에서 바꾸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눈에는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아빠 가게가 됐으니 완전 아빠 세상이었죠. 그렇게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아빠의 식당은 원래의 단골에 새로운 고객까지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빠가 워낙 요즘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고 음식에도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돼서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식당은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엄마도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아빠의 일을 돕게 되었어요. 하루 수입도 엄청났습니다. 꼭 막혀있던 아빠의 운이 한순간 확 뚫린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부모님을 응원했고 저희 남편도 너무 잘 됐다며 기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을 딱히 시댁에 얘기하진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연락이나 왕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여전히 골골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던지 말던지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이 생긴 거였어요. 아빠 후배분이 아빠 가게 2호점을 하고 싶어 하셔서 관리하에 2호점도 내게 되고 한창 잘 될 때였어요.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곧 엄마 생신인데 요새 명품 가방 같은 거 어디께 좋냐고요. 아빠가 엄마께 선물하실 생각이셨어요.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생활비도 없었을 때 엄마는 갖고 있던 비싼 가방과 폐물들도 모두 헐값에 처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혼여행 때 사다 드린 30만 원짜리 가방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들고 다니시거든요. 아빠가 자기는 가방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저보고 골라보라고 하셨어요. 엄마 거 사면서 제 것도 같이 사라면서요. 저는 오랜만에 호탕하게 말하시는 아빠의 말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업 망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시다며 늘 기죽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아주 좋은 걸로 사드리고 내 것도 살 거라고 미리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 신우도 있더라고요. 신우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거든요. 명품을 판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고객들 욕도 잘해요. 막 돈 모아서 고작 지갑 같은 거 사러 오는 사람들 진짜 웃긴다면서 깔보는 소리도 잘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가방이든 지갑이든 필요해서 사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명품 판매 매장에서 일을 하는 거니 가방에 대해 잘 알 것 같아 전을 붙이다가 문득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매장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가방이 뭐예요? 제 말에 신우는 뚱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왜요? 왜긴요. 필요해서요. 그 말에 신우는 픽 하고 웃더군요. 누가요? 언니가요? 저는 좋게 물어봤는데 이게 또 왜 10인가 싶어서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괜히 말 붙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우는 전을 뒤집으면서 덧붙이더군요. 언니, 언니랑 오빠 월급 뻔한데 그걸로 우리 매장 가방을 어떻게 사요? 요즘 명품 가방 얼만지는 알아요? 뭐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줄 아나?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개무시하더군요. 저는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사겠죠. 어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야. 쥐뿔도 없는 주제에 명품은 들고 싶어가지고. 우리 매장에도 언니 같은 사람 많아요. 월급 200 받으면서 500짜리 명품 빚내서 사는 사람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건 지 얘기입니다. 신우는 명품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명품 아닌 가방은 가방도 아니란 주의입니다. 지는 월급 받은 거 몽땅 가방이니 옷에 털어서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저딴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기분으로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200 받는지 어떤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오면서 자기 월급 통장이라도 보여주고 들어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저는 속으로 지랄도 풍년이다 생각하며 그냥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집애가 또 묻더군요. 근데 가방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왜 물어보냐고요? 아빠가 엄마 가방 선물하신다 해서요. 비싼 걸로. 제 말에 신우가 갑자기 크게 웃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언니, 언니네 아버지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면서요. 거기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매장 가방을 선물하신다고요? 언니네 아버지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한 2, 30이면 사는 줄 아나 봐. 인연이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며 들먹이는 겁니다. 저는 굽고 있던 전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말 다 했어요? 언니가 언니네 아빠한테 그런 거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순진하시네. 그냥 근처 시장 가서 튼튼한 걸로 하나 사주세요. 요새 그런 것도 질 좋더만. 저는 그 순간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너 말 다 했냐? 제가 잔뜩 화가 나 있자 남편과 어머님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왜 이래 자기야? 네 동생 말하는 꼬라지 봐. 그 말에 어머님도 역정을 내셨어요. 네 동생? 말하는 꼬라지? 너야말로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니? 어머님, 지금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 하려고 하셔서 제가 어떤 게 좋은지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가방이나 사래요. 그 말에 남편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더군요.
야, 윤소리,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신우는 남편의 호통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말했다.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새언니네 집안 형편 뻔히 다 아는데 명품 같은 소리 하네. 개나 소나 다 명품이래. 저는 그 말에 신우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오히려 확 밀더라고요. 얘가 틀린 말 했니? 별것도 아닌 말에 왜 난리야? 어머님,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래. 사돈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 얘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사돈벌이에 그 비싼 가방을 어떻게 사니?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신우한테 달려들어? 네가 제정신이야? 저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죠. 대놓고 사돈어른 욕하고 무시하는 소리를 잘도 해야 되는데 딸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 나는 네가 시대걸음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는 게 더 기막힌다. 제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저희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제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그리고 윤솔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저 앞으로 여기 안 옵니다. 순둥한 남편 입에서 낸 가장 큰 소리였어요. 남편도 흥분했는지 손발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는 그 말에 코웃음 치고요. 언제는 잘도 왔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미안하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남편이 이 정도 한 거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아서 저는 괜찮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해줬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과 신우가 예전부터 쿵짝이 잘 맞아서 남편한테 면박 잘 주고 무시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순한 남편은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넘겼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 자기도 싫으니 어머님이나 소리가 사과하기 전까진 진짜 오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다 얘기 드렸어요.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딸 잘 부탁한다며 선물을 보내시기도 하고 안부 전화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제 말을 듣던 아빠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저한테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 매장 가서 보란 듯이 필요한 거 다 사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엄마와 함께 신우가 일하는 매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보니 신우가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 앞에 다가갔어요. 신우는 저를 알아보고 움찔 놀라더니 작게 참나 진짜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봐요. 고객이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 말에 제 말에 신우가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꽉 다물고 비꼬듯이 묻는 거예요. 네,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골라봐요. 엄마는 우아하게 살펴보다가 가방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제가 신우에게 그랬죠. 뭐예요? 안 꺼내고. 신우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가방을 꺼내와서는 안을 보여주더라고요. 신상품이고요. 금액은 480입니다, 고객님. 신우는 480에 몹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씹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엄마? 별로다, 저거. 엄마가 이번엔 다른 가방을 짚으셨어요. 저거 좀 보죠? 신우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다시 들고 왔어요. 엄마도 이래저래 보더니 그러더군요. 색깔이 별론데. 다른 색깔 뭐 있어요? 빨간색 있는데요. 갖고 와봐요. 신우는 저를 계속 째려보더니 작은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했죠. 아니, 가방 사러 온 거잖아. 여기는 고객한테 이따위로 말해? 빨간색 들고 오라고. 신우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다가 일단 빨간색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별론데. 저것도 한번 볼까? 그러자 신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다른 고객분들 응대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보여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진짜 구매하셔야 되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화가 났는지 신우를 보며 말했어요. 가방을 꼼꼼히 봐야 사죠. 한두 푼도 아닌데 아무거나 막 사요? 그리고 이 매장은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엄마가 조근조근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엄마는 끈을 껴봐라, 안에 열어봐라, 다른 색도 들고 와봐라 등등 이것저것 신우에게 시키더니 저에게 말하셨어요. 이걸로 하자. 엄마의 말에 신우는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네, 고객님, 55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말했죠. 저 위에 핸드백도 보여줘봐요. 신우가 갖고 오자 저는 가방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이요. 그제서야 신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작게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거 2개 하면 900만 원 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쩌라고? 계산이나 해. 그렇게 말하며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신우가 카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잽싸게 카드를 거두며 말했죠. 잠깐,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여기 점장 불러와요. 네? 점장 불러오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요? 점장님은 왜요? 부르라면 불러. 아니면 내가 직접 찾을까? 제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눈치를 보더니 저보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점장을 불러왔습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러는 거예요. 점장은 왜요? 무슨 소리 하려고? 너 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서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진짜 이럴 거예요? 그 사이에 점장이 저에게 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저는 점장에게 말했죠. 여기 점장이세요? 네, 고객님. 직원 교육 안 시키세요? 네? 이 직원이요. 가방 좀 보자는데 한숨 푹푹 쉬고 계속 말대답이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진짜 사야 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보자고 하고 물어보냐고 하네요. 우리는 안 살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 말에 신우가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점장은 신우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윤소리 씨,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해요? 가방 2-3개 보자는데 꺼낼 때마다 입을 대네요. 눈치 보여서 뭘 사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소리 씨 뭐예요? 사과 안 드리고. 윤소리 씨! 죄송합니다. 저는 신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 좀 궁금하네. 가방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요? 가방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일부러 가격만 강조하면서 딱 표정이 그거예요. 너 이거 못 살 텐데 왜 자꾸 보여달래? 하, 5,600짜리 가방 사면서 제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요? 나 너무 기분 나빠서 본사에 컴플레인이라도 걸고 싶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실례를 한 것 같아요. 소리 씨, 고객님께 무례하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사과드리세요. 점장은 눈으로 욕하며 신우를 쳐다보더군요. 신우는 이를 악물고 저한테 사과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가방 몇 개 산다고 그 사람이 명품 아니듯이 이런 데서 가방 판다고 본인이 명품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사람 금 나눠서 따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신우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답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 교육 제대로 시켜주세요. 이런 직원 하나가 브랜드 평판 망치는데 일조하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직원 교육은 따로 잘 시키겠습니다. 네, 점장님만 믿을게요. 하는 짓 보니 기분 나빴을 고객 많았을 것 같네요. 나중에라도 보고 여전히 싸가지 없으면 그땐 컴플레인 걸 거예요. 아주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 제 말에 신우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점장에게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계산은 점장님이 해주세요. 이런 직원한테 인센티브 붙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점장은 알겠다고 하고 카드를 받더라고요. 신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계산 후 엄마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신우 진짜 얄밉더라. 나도 웬만하면 너한테 적당히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 너 진짜 스트레스 많았겠어. 그치, 엄마? 저게 사람 딱 보고 만만해 보이면 바로 무시하고 저런다니까? 어디서 사람을 보이는 걸로 꿈나누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게.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속 풀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알겠어, 엄마. 근데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겠지? 맘에는 드는데 너무 비싸잖아. 어휴, 아니야. 아빠가 아침에도 우리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했어. 요새 아빠 돈 얼마나 잘 번다고. 진짜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엄마와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에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언니 미쳤어요? 남 일하는 직장에 와서 그 난리를 쳐요? 언니 때문에 내가 점장한테 오늘 얼마나 대차게 까인 줄 알아요? 교육 잘 시켰네 싶어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응대 잘했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너 사람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 점장님한테 혼났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런데 제 말에 신우가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군요. 근데 언니도 대단하네요.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고백을 써요? 언니 그 돈 갚으려면 가랑이 아주 찢어지겠네요. 아니면 내일 와서 반품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 우리 아빠 지금 하는 가게 대박 나서 돈을 갈키로 끌어모아. 너네 집에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지만. 종종 너네 매장 가서 가방 사줄게. 너한테는 가랑이 찢어지게 모아야 되는 돈이지만 이제 나한테는 아니거든? 너 내가 갈 때마다 응대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진짜 본사에 찔러서 너 잘려버리게 할 테니까. 제 말에 신우가 얼빠진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언니네 아빠가 대박 났다고요?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면서요. 야, 그 가게 우리 아빠가 인수받아서 새로 시작한 지 벌써 1년 넘었어. 지금 3호점 계약 중이고. 너 가랑이 찢어지게 벌면서 맨날 첫날 가방만 사대지? 가방만 명품으로 사대면 뭐하냐? 네 속은 거지 깽깽인데. 앞으로도 가랑이 찢어지게 명품 사면서 부자 흉내나 열심히 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요. 그래도 신우라고 여태까지 심하게는 안 하고 참고 참았는데 이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물론 신우에게 말한 것처럼 툭하면 그 비싼 가방을 살 만한 여력까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명품 가방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요? 그때 산 가방은 엄마나 저나 지금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잘 들고 다닌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난리쳤는데 남편도 적당히 하라고 화내고 전화 끊었대요. 저희 남편이 순한 성격이긴 해도 아닌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전까진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댁 갈 생각도 없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금놔두던 어머님과 신우. 제발 정신 차리고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빙수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무렵 7년 살았던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혼을 결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참 힘들고 눈물도 많이 쏟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그때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때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3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 사무처에서 일을 하며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병원 사무처긴 하지만 남편은 행정팀이었고 저는 병원 마케팅 부서였죠.
팀은 달랐지만 사무실은 같이 썼기 때문에 오며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일할 때도 거침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좋았고 호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저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남편이 방향이 같은 저를 종종 집에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되면서 남편의 친구들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성민 씨였어요. 성민 씨와 남편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친구였다고 하니 몹시 오래된 절친한 친구 사이였죠. 남편은 성민 씨뿐만 아니라 성민 씨의 아내와도 친했습니다. 왜냐면 성민 씨의 아내도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였거든요. 성민 씨의 아내 이름은 김선혜이고 저희 남편 성민 씨, 선혜 씨 이렇게 셋 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인 겁니다. 성민 씨와 선혜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20대 내내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남편, 성민 씨, 선혜 씨 이렇게 세 명이서 종종 만났다는데 남편과 제가 사귀고 나서부터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종종 만났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졌어요. 한 동네에 다 같이 살다 보니 만날 기회가 많았던 거죠. 4명이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간 적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으면 한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치킨에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고요. 친한 친구들이니만큼 저도 친하게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민 씨의 아내인 선혜 씨와 제가 그렇게 잘 맞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곤 하지만 그렇게 성격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다 같이 만나는 건 괜찮아서 무던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는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제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면서 점차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성민 씨와 선혜 씨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은 했었다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두 사람 다 예민한 편이었고 다투기도 잘 다퉜어요. 다 같이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다가도 임신 얘기가 나오면 둘 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싸늘해지더라고요. 임신 문제에 대해서 둘 다 스트레스와 불만이 많은 것 같았죠. 성민 씨는 선혜 씨가 너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다이어트 약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다고 불만이라고 했고 반면 선혜 씨는 성민 씨가 밖으로만 자꾸 돌고 가정은 나 몰라라 한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걸 자기 탓을 한다며 볼멘 소리를 했었죠. 그렇게 사실 4명이서 모여도 끝에는 선혜 씨와 성민 씨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기분 좋게 만났다가도 마무리는 선혜 씨와 성민 씨의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를 가졌으니 자연스레 술자리도 안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빠지니 남편도 잘 안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동네 살면서도 자주 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연년생으로 가지게 되면서 병원은 퇴직을 했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하게 되었어요. 바쁘고 정신이 없는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와중 성민 씨와 선혜 씨 부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의 직장이 바뀌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사간 동네가 저희 동네에서는 차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꽤 멀리 가게 되는 거죠. 한 동네에서 내내 같이 지내오다가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남편도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가기 며칠 전 두 식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났고 연년생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는데 성민 씨가 유달리 부러워하더라고요.
집이 시끌시끌하니 사람 사는 것 같다. 애들도 쑥쑥 크는 것 같아. 원래 남의 자식들이 잘 크는 법이다. 보기 좋네. 너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사도 가잖아. 연봉도 오르고. 축하해. 이사 가는 집 정리 끝나면 집들이 한번 해라. 그럼 당연히 집들이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이사 가면 거기 있는 병원 다녀보려고. 마침 그 동네에 큰 난임센터가 있다더라고. 그래, 잘 됐네. 우리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검사 받고 아이 가져야지. 그래, 그래, 잘 됐다, 야. 근처에 그렇게 병원 있으면 가기 좋지. 선에도 병원 다니기 좋고. 그러게. 아, 성민이 얘가 하도 애타령을 해서 우리도 아이 가져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 너네 집은 애 둘이나 순풍순풍 낳는데 우리는 하나가 없고. 병원 가봐라. 아마 선에 너더러 다이어트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그렇다고 뭐라고 할걸? 또 그 소리.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했거든? 하면서 둘이 또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렸죠. 아, 왜 그래 또. 이제 병원 같이 다니면서 천천히 준비하면 돼. 요새는 안 되는 게 없더라. 그래요. 분명히 좋은 소식 있으실 거예요. 그 말에 성민 씨도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예, 재수 씨. 저희 와이프한테 기 좀 주십시오. 다산의 기. 다산은 무슨요? 성민 씨의 장난에 선혜 씨가 인상까지 구기며 따졌죠. 야, 너나 영철이한테 기 받아. 왜 나한테만 받으래? 임신 안 되는 게 내 잘못만 있는 줄 알아? 아, 진짜. 그냥 장난이잖아. 자꾸 시비 걸래? 그러면서 둘이 또 싸우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우는 바람에 일단락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웅다웅한 만남을 끝으로 선혜 씨와 성민 씨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40분 거리긴 해도 이사 간 집들이도 가려고 했는데 왜인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집들이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니 실은 그 두 사람 이사 가고 나서도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 좋아지면 다 같이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모르지 뭐. 걔네 원래 그러잖아. 맨날 싸웠다가 풀었다가. 아휴, 안 지겹나 몰라. 허구한 날 싸우면서도 헤어지지는 못하는 거 보면 둘이 찰떡궁합이긴 해. 그러게. 이사 간 집도 궁금하다. 나중에 한번 연락하겠지 뭐. 하지만 그 후로도 따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민 씨만 따로 한 번씩 만나는 듯 했고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아니고 바쁜 생활에 떠밀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기간에 다니다 보니 저도 슬슬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더라고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사는 것도 빠듯한 데다 그맘때 남편의 돈 문제까지 터져서 경제적인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 저희 부모님이 빙수 가게를 차리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차리실 생각이었고 저보고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같이 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저도 부모님을 도와 적극적으로 가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선혜 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선혜 씨! 제가 아는 체를 하자 선혜 씨도 저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며 웃더라고요. 어머나 정미 씨! 안녕하세요! 세상에, 여기서 다 뵙네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5년 전에 마지막 모임을 끝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놀랍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40분이나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장을 보고 있으니 의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장 보러 왔죠. 여기까지요? 무슨 볼일 있어서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예? 영철이한테 못 들으셨나 보네.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
어머,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언제 오셨어요? 성민 씨 직장 때문에 그 동네로 옮긴 거였잖아요. 이쪽으로 다시 옮기신 건가요? 제 말에 선혜 씨는 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영철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보다. 저 이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선혜 씨와 성민 씨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얘기해 줄 법도 한데 아예 언질이 없어서 저는 까마득히 몰랐던 사실이었죠. 어머, 그래요? 영철이가 아무 얘기 안 하던가요? 예, 저는 아예 몰랐는데. 하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반년 됐나? 이혼하고 저는 이 동네로 다시 왔고요. 아, 그러셨구나. 다시 한 동네 사니까 오며 가며 한 번씩 보겠네요. 애들 많이 컸죠? 예, 유치원 다녀요. 어머,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여튼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에 성민이랑 다 같이 한번 봐요. 네. 그렇게 인사를 끝으로 선혜 씨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좀 놀라웠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성민 씨, 게다가 저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은 당연히 저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에게는 말을 안 했나 싶더라고요. 친구의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문득 마트에서 선혜 씨를 만난 일이 떠올라 말을 했죠. 참, 나 오늘 마트에서 선혜 씨 만났다? 제 말에 남편도 언뜻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 여기로 이사 왔대. 당신 알고 있었어? 어? 성민 씨랑 선혜 씨랑 이혼했다며? 어, 그렇게 됐어. 근데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말을 안 해? 난 전혀 몰랐잖아. 남의 가정사를 뭘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해.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했다는 얘기 정도는 나한테 해도 되잖아. 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만났더니 선혜가 뭐래? 별말 안 하지. 그냥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근데 둘이 왜 이혼했어? 애 문제도 그렇고 이래저래 많이 싸우다가 걔네가 원래 잘 싸웠잖아. 한번 싸우면 글은 날라가고 심하게 싸울 때도 많았고 결국 성격 차이지 뭐. 하긴 전에 모임할 때도 종종 싸우긴 했으니 그래도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좀 놀랍다. 이혼할 수도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혼을 했다고 하니 놀랍긴 하지만 남편 말 맞다나 그들의 개인 사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둘의 이혼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거슬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혜 씨가 자꾸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저녁에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선혜 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안 된다. 이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곤란하다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알겠다고 지금 당장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고 가려고 챙기는 겁니다. 지금 간다고? 선혜가 취업 자리 알아본다고 했거든. 오늘 자정까지 이력서 마감이라 내야 되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라네. 내가 좀 봐주고 오려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친구 사이인 건 맞는데 선혜 씨의 최근 근황을 남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력서 마감 날짜까지 아니까요. 게다가 그때가 8시쯤이었는데 인터넷 연결 봐준다고 그 집을 본인이 가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가족도 아니고 이혼한 친구의 전처가 사는 집을 간다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순간엔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잡는 게 좀 치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선혜 씨도 어쨌든 친구 사이고 급해서 인터넷만 잠깐 봐주고 오겠다는데 가지 말라고 하기가 좀 그랬달까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남편은 겉옷만 급히 챙겨 입고 나갔죠. 남편이 나가고 저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왠지 기분이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다급한데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시간 정도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도 잘 몰라서 고생 좀 했는데 다행히 인터넷 연결은 됐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일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모처럼 놀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혜 씨한테요. 화장실 전구가 나갔는데 자기가 이런 걸 안 해봤다고 전구 갈아 끼우다가 감전되면 어떡하냐 좀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쓰던 전구 모양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사오라 그거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싫다는 내색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화 끊고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죠.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을 왜 불러? 화장실 전구가 나갔대. 화장실을 못 쓰니까. 본인이 마트 가서 사와서 가면 되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도 할 줄 아는데. 얘는 그런 거 잘 못해. 예전에도 성민이가 다 했어. 이제 본인이 해야지. 자꾸 자기를 부르면 어떡해? 내가 오늘 가서 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면 다음부턴 지가 할 거야. 아니 무슨 남의 남편을 신부름센터처럼 부려먹어. 게다가 마트에 가서 전구까지 사오라 그래? 마트 같은 거 잘 보고 사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3살 애도 아니고 쓰여져 있는 거 똑같은 거 사면 되잖아. 아니면 마트 직원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남편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그래? 뭐가? 별것도 아니고 친구끼리 좀 도와줄 수 있잖아.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거 갈아달라고 이 시간에 부른다는 게 좀 끼케야 걸어서 8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뭐. 자기야 그러지 좀 마라. 선의 걔가 혼자 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혼자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겠어. 어른인데 그런 것도 못해? 아 참 왜 그래 유치하게. 친구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하면서 저를 예민하게 보더니 나가는 겁니다. 황당했죠. 저번 인터넷 연결도 그러더니 전구 끼는 것도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왜 남의 남편을 부르나 했어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어쨌든 남녀잖아요. 제 입장에서 저녁 시간에 남편이 여자친구 집에 가서 뭔가를 해준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저를 예민하게 몰아붙이니 저도 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고 퇴근하고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원래 퇴근 시간보다 늦어졌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오늘 퇴근이 좀 늦네. 아, 나가려는데 조 팀장이 일을 좀 시키는 바람에. 이제 다 와가?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미리 나와 있던지 바로 차 타고 가자. 알았어.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챙겨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그냥 애들 데리고 올라가서 집에서 밥 먹어. 뭐? 아니 갑자기 왜? 자긴 어딘데? 선혜가 지금 뜨거운 물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었대. 내가 지금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 뭐? 일단 끊어.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죠. 너무 황당했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다고 하니 급한 건 맞는데 그걸 왜 또 내 남편한테 전화를 하나 싶었죠.
심하게 다쳤으면 119에 전화를 하거나 심하지는 않으면 알아서 택시 불러서 병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다시 제 남편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 언제 오냐고 보채고 저는 일단 미안하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징징거리는 아이들에게 급하게 밥을 차려주는데 그 와중에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와? 병원에서 오는 거야? 선혜 씨는 괜찮아? 다행히 많이는 아니고 커피포트를 바닥에 떨어뜨렸대. 그래서 뜨거운 물이 다 튀었나 본데 발하고 발목 쪽에 좀 데이고 심한 건 아니야. 그 말에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면 본인이 택시 잡아서 타고 가도 되지 않아? 나는 화상이라길래 뭐 엄청 심하게 다쳤는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그 끓는 물이 튀었는데 아프지. 저는 기분이 상한 채로 있다가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응?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야? 뭐가?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선혜 씨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밤낮 없이 달려가잖아. 오버하지 마. 내가 아는 것만도 3번이 넘어 몇 주 사이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럼 화상 입어서 다쳤다고 전화 왔는데 너 알아서 하라 그래? 오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도 하여튼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야박하게. 솔직히 그냥 친구도 아니잖아. 여자친구지. 제 말에 남편이 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냐? 걔랑 나랑 그냥 친구야. 친구끼리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선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럼 도와달라고 하든 말든 쌩까라 이거야? 솔직히 선혜 씨가 도와달라는 일들이 굳이 당신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 걔 친정부모님 다른 데서 사시고 이 동네에 아는 사람 없어. 그래서 친구인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이렇게 선혜 씨 집 오가는 거 성민 씨도 알아? 뭐? 거기서 성민이가 왜 나와? 이혼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처잖아. 전처네 집에 당신이 그렇게 오다니는 거 친구 입장에선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나? 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선혜랑 뭘 어쨌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정색하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괜히 발끈하는 걸 보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선혜 씨 알아서 하라 그래. 당신 이렇게 자꾸 불러대는 거 나는 기분 나빠. 난 당신이 이러는 게 더 기분 나빠.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열을 내더니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 후에 남편은 안 나갔냐고요? 아니요, 나갔습니다. 대신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갔죠. 연락이 와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휙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일로 남편과 수도 없이 싸웠고 왜 이런 걸로 싸워야 되나 싶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남의 남편을 그렇게 불러들일 정도로 다급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많나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또다시 선혜 씨를 보게 되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커피요? 무슨 일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러자 선혜 씨는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트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서 사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시면서 좀 이래저래 불편한 부분이 많으신가 봐요. 왜요? 저희 남편을 좀 종종 부르시더라고요. 아, 네. 뭐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근데 좀 너무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몇 번 안 불렀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번 정도 되거든요.
인터넷 연결 안 된다고 하시고 전구 갈아달라 하시고 얼마 전에는 화상 입었다고. 네, 제가 다리 다쳐서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어요. 친구가 다쳤다는데 그 정도 도움 달라고도 못하나요? 하면서 도리어 본인이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당연히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주 안에 3번이나 부르셨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늦은 시간에 자꾸 부르고 가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우리가 뭘 어쨌다고 남들 보는 눈 얘기까지요. 남들 보는 눈은 둘째치고 아내인 제 입장에선 좀 그래요. 내가 영철이 부르는 게 기분 나쁘다고요? 솔직히 좋지는 않죠. 참나. 저기요, 정미 씨.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요. 물론 영철이가 그쪽 남편인 건 맞는데 제 친구기도 해요. 시간으로 치면 저랑 더 오래된 사이죠. 친구끼리 좀 도와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영철이가 오기 싫다고 하면 안 불러요. 지가 와서 도와준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나 좀 기분 나쁠라 그러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가뜩이나 서러운 것도 많은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제 말은 이런 얘긴요. 저한테 할 게 아니고 영철이한테 직접 하세요. 영철이가 오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억지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친구 도와주겠다고 선뜻 오는 건데 남편한테 말 못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 나는 너무 기분 나쁘네. 하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바빠서 가보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저는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저녁 남편도 얘기를 전해 들은 건지 저한테 선혜한테 그런 소리 왜 하느냐며 따지는 겁니다. 왜 오버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혼한 여자친구 집에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도와주냐고. 아, 진짜.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자빠졌네. 제발 오버 좀 하지 마. 둘 다 그냥 친구끼리 돕는 거라고 난리치고 그런 거 이해 못해주는 저를 몰아붙이는데 저는 속이 뒤집혔죠. 이걸 이해해줄 와이프가 몇이나 있겠나요? 저는 이 일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니네 남편하고 그 여자 딱 봐도 보통 사이 아니네. 어? 그러잖아.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 안 가도 되잖아. 싫다는데도 부득불 가는 이유가 뭔데 니 남편은? 게다가 그 여자도 그래. 별 생각 없이 도와달라고 불렀다는들 친구 와이프가 기분 나빠하며 미안하다고 이제 안 부르겠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니? 그런데 오히려 너 예민하다고 몰아가면서 지들끼리 난리치는 거 봐라. 분명히 뭐 있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직감적으로 걔네가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주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사게 되었어요. 동전 크기만큼 작은 사이즈였죠. 그리고 그걸 남편 가방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손바닥 2개만한 크기의 가방을 늘 메고 다니는데요. 그 안에 전자담배도 넣고 차키도 넣고 지갑도 넣고 다닙니다. 출근할 때도 외출할 때도 늘 들고 다니고 심지어 집 앞에 담배 피러 갈 때도 소지하고 다니죠. 저는 기회를 봐서 가방 안에다 녹음기를 넣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얼마 뒤 그 여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저를 피해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슬쩍 방 밖에서 들어보니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또 갖은 핑계를 대며 부르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이 나가기 전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의 가방 제일 안쪽 지퍼 주머니에 녹음기를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발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 경험으론 남편이 안쪽 주머니까지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가방을 매길래 제가 일부러 물었죠. 어디가? 또 선혜 씨가 불러? 그 말에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모자를 눌러쓰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싫다는데 둘 다 저를 개무시하는 것 같았죠. 행여나 녹음기의 정체가 들킬까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어 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축구를 보다가 잠이 들었죠. 그날 밤 남편이 완전 골아떨어진 걸 보고 가방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몰래 그 녹음기 재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나야, 문 열어. 왔어? 사왔어? 이거 맞지? 고마워. 돈 줘야 되나? 됐어. 이거 뭐 얼마 한다고. 뭐 하고 있었어? 와인 한잔 하고 있었어. 같이 먹을래? 집에는 뭐라고 하고 왔어? 아무 말 안 했는데. 니네 와이프 뒤집어지겠다. 우리 집 온 거 알 텐데. 상관없어. 나한테 완전 도끼는 뜨고 따지더만. 무서워 죽는 줄. 무섭긴. 그런 거에 쫄 김선애가 아니지. 그렇긴 해.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며칠 사이에.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 좀 그래.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들키면 이혼하고 와. 내가 받아줄게. 야, 됐어. 왜? 와이프 말고 나랑 살고 싶다며. 나까지 이혼시키게? 성민이랑은 아예 연락 안 하지? 그 자식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너 성민이랑 연락해? 요샌 잘 안 해. 왜? 못하겠지? 친구 전처랑 놀아나려고 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뭐래? 그렇잖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너 언제부터 나 좋아했었어? 나? 오래됐지. 성민이보다 내가 더 먼저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성민이랑 나랑 사귀는 거 보고 속 좀 아팠겠다. 많이 아팠지. 그래서 일부러 내 앞에 보란 듯이 정미 씨 데리고 왔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아, 나도 성민이 말고 너랑 사귈 걸 그랬다. 그 편이 더 나았을 텐데. 그러게. 이제라도 바로 잡을까? 너도 이혼하고 와. 우리 같이 살게. 우리 애들은? 내가 키울게. 아니면 놓고 와. 너 별로 애들한테 관심 없잖아. 말을 말자. 아참, 나 이번 달 월세 좀 내줄 수 있지? 이번 달도? 좀 빠듯하긴 한데. 저번 달 생활비 준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마련해 볼게.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두 인간들은 정말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 여자의 생활비나 월세 같은 것도 지원을 했나 보더라고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저희 남편이 김선애를 좋아했던 게 꽤 오래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도 다 같이 만나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그럼 도대체 남편에게 나는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김선애는 진짜 내 남편을 좋아한다기보다 도움도 받고 싶고 생활비도 받고 이래저래 호구 하나 물었다는 듯이 이용해 먹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어쨌든 그 둘이 놀아난 것은 분명했어요. 그날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니건만 배신감과 분노에 이가 딱딱딱 물리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도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가장 비참했던 건 저를 무슨 김선애의 대용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김선애를 오랫동안 좋아해놓고 연애와 결혼은 저랑 했다는 게 참을 수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인데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 생각도 나고 뭘 어째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는 척 덮어두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몹시 놀라시고 또 분통 터져 하셨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파렴치하고 괘씸하긴 하지만 이혼하면 후회 안 하겠느냐 심사숙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아이들도 있는데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닐 거고 저도 수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라는 것이었죠. 차라리 충동적으로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거면 뒤집어 엎고 생각이나 다시 해보겠는데 이건 좀 달랐어요. 애초에 남편이 짝사랑했던 게 김선혜고 지금도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김선혜의 호구를 자처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랑 살아라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제 마음의 선택과 결정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중간에 너무 열불이 뻗쳐서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뒤집어 엎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그 와중에 남편은 또 김선혜에게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 앞에서 가방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면서 갈 거면 아예 영영 가라고 짐 싸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친구 사이인데 왜 난리냐 또 그러길래 너네가 무슨 친구 사이냐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친구라고 하면 끝이냐고 악을 질렀죠. 남편은 저보고 망상증에 걸렸냐며 몰아세웠는데 네가 그년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고 지금은 생활비에 월세까지 내주는 거 다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도 없어서 빠듯한데 그년한테 줄 돈은 있느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랬죠. 제가 그런 사실까지 아니까 남편도 그제야 놀라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해 줄 테니 그년한테 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뻗댔는데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저는 꼴 보기 싫고 이혼할 거라고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빌면서 다시는 그 여자 집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뒤도 안 보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게 빌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인데 아이들 때문에 자꾸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저렇게 빌고 잘못했다고 하니 제정신이면 다시는 김선혜와 만나지 않겠지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남편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깔아두었거든요. 한동안은 집에만 오고 김선혜 집으로는 안 갔는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김선혜 집 쪽으로 가는 게 딱 걸린 겁니다.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피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아, 이 인간 안 되겠구나. 이것들 안 되겠구나. 결국 이혼밖에 없구나 결심이 섰죠. 남편이 김선혜 집으로 간 게 확인되자마자 저는 대충 남편 짐을 캐리어에 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성해서 들고만 있었던 이혼 서류 들고 김선혜 집 근처로 갔어요. 김선혜 집은 빌라였는데 위치 추적 어플이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근방에서 찾아보니 마침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차 대여져 있는 것도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다 찍어놓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놈이 빌라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놈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놈은 차에 올라타려다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질겁하더라고요. 여보, 올라가. 어딜? 어디긴. 김선혜 집 몇 호야? 그리로 가라고. 여기 당신 짐 싸왔어. 거기 가서 살아. 안에 이혼 서류도 넣어놨어. 아, 여보. 뭐, 한 번만 봐달라고? 기껏 봐줬더니 그새를 못 참고 여길 또 와?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전현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전현이랑 살라고. 아, 여보.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1층에 있던 우편함에 갔습니다. 층이 낮은 빌라라 가구가 몇 개 없었는데 우편함 속 편지를 꺼내보니 201호가 김선의 집이더라고요. 저는 그 큰 캐리어를 번쩍 들고 201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말리길래 확 떠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잠시 후 김선혜가 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캐리어를 안으로 확 집어던지듯이 넣어줬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남자 짐이야.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지. 데리고 살아. 안에 이혼 서류도 있으니까 써서 제출만 하면 돼. 남편도 헐레벌떡 올라오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가 한 번 기회 줬는데 그것마저도 개무시하네. 인연이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살아. 뭐? 인연? 그래, 인연. 왜? 여기 너무 점잖아?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뭐? 이혼하고 왔으면 그만이지. 남의 남편 뻔질나게 불러들일 때부터 알아봤다. 내 남편한테 월세 내달라고 하고 생활비 달라고 했지. 그래. 이 인간 너 실컷 가져라. 참, 근데 이 인간 가지려면 이것도 같이 가져야 돼. 저는 주머니에서 그 통장을 꺼내 김선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이 인간하고 이거 같이 들고 가라고. 제 말에 김선혜는 발밑에 떨어진 통장들을 보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이야. 이 인간이 코인한다고 빚을 무려 9천만 원을 졌거든. 그 말에 그 여자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코인 투자로 빚을 9천만 원을 졌어요. 저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까무러쳤었죠. 여윳돈도 별로 없는데 9천만 원이나 빚을 진 거니까요. 남편과 제가 사는 집은 명의가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남편과 제가 시세보다 좀 저렴한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니 돈 열심히 모아서 저희 힘으로 집을 사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돈 관리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아둔 돈은커녕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 저한테는 적금한다고 뻥치고 그간 야금야금 돈까지 빌려서 코인 투자를 했대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 금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도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했고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부부기 때문에 저 빚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구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때마침 부모님이 가게를 하신다고 하기에 저도 같이 좀 일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고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빚 갚는 데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제가 더 이상 남편 놈이랑 같이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빚을 같이 부담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놈 짐과 더불어 이혼 서류, 마이너스 통장도 다 들고 온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아내 이혼 서류 네 거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그 외에 위자료 소송이랑 양육권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남편이 필사적으로 와서 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싸다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전현이랑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집 오는 거 싫다고 하든 말든 뻔질나게 여기 온 거 아니야? 내 말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라고. 이혼해 준다는데도 왜 난린데? 여보, 잘못했어. 나 쟤랑 안 살아. 그래, 나 쟤 좋아했던 거 맞아. 그래서 부탁하면 거절 못했던 것도 맞아. 근데 내 가정 이혼하면서까지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참 편리한 소리 하네. 전현이랑 놀아날 땐 그런 것까지 각오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즐길 건 다 즐기고 가정은 지키고 싶다고? 너 내가 물러 보여? 여보, 나는 당신 나 몰래 코인 투자니 뭐니 한다고 1억 가까운 빚 졌을 때도 이해하려고 했어. 억장이 무너져도 그래도 결국은 부부니까 이런 것도 같이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너는 뻔뻔하게 친구니 뭐니 큰소리 치면서 뒤에서는 저 여자랑 잘도 놀아놨지. 친구라는 핑계 대면서 대놓고 저 여자 집 오다니고. 너나 저 여자나 참 대단해. 다 떠나서 너한테 가장 친한 친구 전처잖아. 그럼에도 이러고 싶디? 나 성민 씨한테도 다 알릴 거야. 아무리 이혼했다 한들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 여자한테 그런 흑심 품고 있었고 이혼하자마자 신나서 들이댔다는 거 알면 내가 성민 씨라도 너 다시는 안 봐.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얽혀있는 사이가 몇 갠데도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서 몰래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짐승들도 아니고. 더럽다 정말. 원하는 대로 이제 실컷 만나. 저는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애초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 비번도 바꿔버렸어요. 남편은 당연히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그리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성민 씨에게도 이 사실을 다 전했습니다. 성민 씨 전화번호가 다행히 남아있어서 곧장 전화를 했고 둘이 노란한 일, 그 일로 제가 결국 이혼까지 한다는 얘기도 다 했어요. 성민 씨도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생각해서 기막혀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전화해서 애들도 있는데 이혼은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하셨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꿈쩍도 안 차 시부모님은 그 여자 사는 집 주소라도 알려달라 하셔서 그건 바로 알려주었는데 김선혜 집 가서 뒤집어 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김선혜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김선혜도 이혼하고 그때까지도 직장도 못 찾고 있는 터라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니 죽을 맛인가 보더라고요. 전 남편도 그나마 갖고 있는 거라곤 얼마 안 되는 전세금이 다인데 그거마저도 위자료로 저한테 전부 다 줘야 될 판이었고요. 남편 놈은 저희 집 와서 초인종 누르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김선혜도 저희 집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 갑자기 이혼하고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영철을 이용하게 된 것 같다. 다시는 안 만나고 이 동네도 바로 떠나겠다. 소송 없던 일로 취하해주고 합의보자 라고요. 뻔뻔하게 자기들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외치던 그 인간들은 어디 가고 참 꼴이 우습더군요. 저는 뭐라고 한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한들 소송은 끝까지 갈 거니 힘 빼지 말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합의는 누구 좋으라고 해주나요? 그렇게 저는 난리통 속에서 합의 없이 끝까지 진행했고 판결문까지 받고 겨우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고요. 성민 씨는 자기 전처랑 자기 친한 친구랑 그랬다는 사실에 열받아서 남편하고도 손절했고 주변 동창들에게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남편과 김선혜의 불륜 사실은 동창들 사이에도 소문이 일파만파 다 퍼져서 개망신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죠. 어차피 소문 다 난 마당에 그러고 둘이 살면 될 것 같은데 같이는 안 살더라고요. 아마 김선혜가 전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전 남편이 나간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부모님과 함께 빙수집 오픈에 주력을 했어요. 자금은 거의 부모님이 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계약하고 다니는 건 제가 다 했죠. 처음 해보는 장사라서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혼 소송과 장사 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서 살까지 쭉쭉 빠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때 문을 연 가게는 부모님과 함께 지금도 장사를 성황리에 잘하고 있어요. 메뉴가 빙수다 보니 아무래도 더울 때 특히 잘 되긴 하는데 겨울에는 대추차도 팔고 단팥죽도 팔고 있어서 손님은 꾸준한 편입니다. 나름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고 자리도 잘 잡은 편이라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 남편과 아이들 면접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전 남편은 본가에서 살면서 월급도 빚 갚는 데 거진 쓰는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진짜 후회 많이 했고 반성했다느니 어쩌느니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대꾸도 않고 아이들 관련된 얘기 아니면 말도 안 섞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저도 마음고생이 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 정리도 되고 또 가게 일과 육아 때문에 바빠서 그런 상념에 잠길 시간조차 없네요. 친구라는 보기 좋은 변명거리를 앞세워서 바람을 피웠던 전 남편과 그 여자. 그 뻔뻔한 것들의 결말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나마 덜 억울하고 위로도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의 문턱을 밟으려다가 다시 돌아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 제가 이혼할 뻔한 사유는 뭔 줄 아세요? 제 살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임신과 육아로 찐 살인데 그 살로 저에게 폭언을 한 남편놈의 무개념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그 행동으로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아기를 낳기 전부터도 살이 굉장히 잘 찌는 체질이었어요. 남보다 많이 먹거나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채소를 좋아하고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속에서 받질 않아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보니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좀 힘들어서인지 유산기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미리 쓰기로 했어요. 다 함께 쓰면 1년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후반부터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그땐 남편이 육아휴직을 1년 써서 아기를 돌보기로 합의를 했고요. 남편은 육아에 대해 잘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산을 조심하며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지내는데 제 주변에는 보통 입덧하면서 힘들어서 살이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저는 먹덧이 왔습니다. 처음에 이상하게 입맛이 자꾸 돌고 평소에 안 좋아하던 삼계탕이나 샤브샤브 같은 게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오히려 먹어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알고 보니 그게 먹덧이라고 하는 먹는 입덧이더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임신 기간 동안 25kg가 쪄버렸고 아이도 너무 커져서 예정일보다 일찍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살이 생각보다 많이 쪘지만 그래도 빠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살이 좀 빠진다고 해서요. 하지만 조리원에 있는 동안 겨우 6kg 빠진 게 전부입니다. 또 그 후에는 모유 수유를 하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량이 많이 부족하고 치밀 유방이라서 모유 수유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통곡 마사지도 여러 번 받고 미역국이며 두유며 모유에 좋다는 것도 엄청 먹었어요. 물도 정말 하루에 3리터는 마신 것 같네요. 하지만 전량도 크게 늘지 않은 데다 치밀 유방이다 보니 아이도 먹을 때 입에 자꾸 쏘이듯 젖을 먹게 되니 나중에 젖을 거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끝에 모유 수유는 단념하고 분유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모유 수유가 이렇게 힘들까 망연자실했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 하는 소리가 제가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렇다네요. 너무 열받고 서운했는데 그때는 그냥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안 참았어야 했는데 저도 아이 낳고 마음도 너무 약해져 있던 때라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때 남편과 공동 육아를 약속했지만 막상 육아가 시작되니 육아는 오롯이 저만 감당해야 될 일이더군요. 저희 아기는 피부도 예민한 편이어서 기저귀 발진이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여러 개 바꿔봤는데도 발진이 심해서 결국 청기저귀를 쓰게 됐습니다. 기저귀를 삶아서 써야 하니 일도 훨씬 많았죠. 할 것도 많은데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퇴근 후엔 힘들다는 핑계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다 저의 몫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애랑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일주일 연차를 냈습니다. 자기가 전담해서 할 거니 저보고는 친정 가서 쉬다 오래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힘들다 하냐면서요.
저는 알겠다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며 기저귀 삶는 것도 다 알려주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연락 오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으니 지금 오라고요. 급하게 가보니 애기한텐 일회용 기저귀를 채웠고 목욕도 매일 안 시켰는지 발진이 너무 심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무책임한 남편에게도 눈이 뒤집히면서 나 쉬겠다고 저 어린 걸 두고 친정가 있던 나도 미친년이구나 싶었어요. 그 길로 병원 갔다 오고 남편하고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놈 겨우 3일 지가 애 봤다고 너무 힘들었다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알아 누웠네요.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열이 받는지 또 싸우고 자기가 3일 만에 힘들다고 넉다운 될 일을 저는 2달 넘게 하고 있었다는 건 생각 못하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더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편은 육아에 대해 뭐든지 대충대충 자기가 똑바로 안 하면 결국 제가 한다는 걸 알아서인지 뭐든지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다 제가 하게 되었고 결국 육아는 일체 저의 몫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해본 육아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도 살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쪘어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낮에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대충 때우거나 굶는 게 일쑤지만 아이가 밤에 잠들고 나면 그렇게 해방감과 허기짐이 찾아와요. 그러면 야식을 먹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살은 더 쪄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옷도 잘 안 맞고 외출도 자제하게 될 정도로요. 그러다가 저희 제부 생일이 있어서 가족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옷이 별로 맞는 게 없고 새로 사자니 아까워서 그냥 대충 임신 때 입었던 널널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남편 하는 소리가 그러고 간다고? 가다가 하나 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입을 거고 나갈 일도 별로 없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고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 하는 말이 아, 같이 다니기 쪽팔리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살쪄서 후줄근하게 입은 제가 쪽팔리다는 겁니다. 일단 약속이 있으니 가긴 갔지만 차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곤 했지만 저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제가 살이 찌고 싶어서 쪘나요? 임신 때 찐 살이고 살을 빼고 말고 할 시간도 정신도 없는데요. 애기 이유식 먹이고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거기다가 매일같이 쌓이는 빨래에 설거지에 청소에 남편 밥까지 해줘야 되는 저.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바쁜데 제 몸 돌볼 겨를이 어디 있나요? 손목과 허리가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갔는데요. 몸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살이라도 빼고 건강 관리라도 해보자 싶어서 결국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서부터 입맛은 없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귀찮아지고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말 아침 아이 분유 먹이면서 멍하게 있는데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차려 먹으랬는데 계속 차려달래요. 그래서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알아서 제발 차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에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찌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아이가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밖으로 나왔는데 밥 안 차려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밥 먹는다며. 당신이 좀 차려줘. 왜 자꾸 그래? 손 없어? 아, 당신 살 빼게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도 빠져. 그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앉아있을 틈도 없이 바쁜 저에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도 빠진대요.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야,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 줄 아니? 그리고 이런다고 살 절대 안 빠져. 노동이랑 운동이랑 같은 줄 알아? 좋아. 그러면 나 살 좀 빼볼게.
당신 퇴근하고 오면 운동 다닐 거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운동 좀 해서 살도 빼고 그 히스테리 좀 그만 부려. 저는 그 길로 헬스장에서 PT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7시 되면 남편 밥 차려놓고 아이 바운서에 앉혀놓고 기다리다가 남편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운동을 갔어요. 남편에게 아기 맡기고 운동하고 걸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하면 3시간 정도 됐는데 남편은 애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턴 애기 목욕도 시키고 분유 먹여서 재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일하고 와서 밥도 먹지 말라는 거냐고 노발대발. 본인이 먼저 신나서 저보고 운동 가라더니 딱 하루 만에 저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밥 못 먹었어. 내가 괜히 야식을 먹은 줄 알아? 애 재우고 먹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계속 운동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2주일 정도가 다 될 무렵이었어요. 아무래도 살도 조금씩 빠지고 운동을 하니 활력도 돌아서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운동 가려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군요. 전화해보니 밖에서 밥 먹고 있대요. 나 운동 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늦었다고 하니까 대뜸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나 너처럼 모성애 없는 여자 처음 봤다. 어떻게 살 뺀다고 애를 맡겨놓고 3시간이나 집을 비워. 너는 애 걱정도 안 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애 걱정이 아니라 네가 밥 못 먹고 애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인 내가 보는 건 당연하고 아빠인 네가 3시간 애 보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빠가 애 보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집 비우는 거 가지고 이 난리야? 나는 일한다고 나가 있는데 힘들게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저는 옳다쿠나 말했습니다. 말 잘했네. 나 3달 뒤면 육아휴직도 끝나. 네가 육아휴직 쓴다고 했지?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땐 내가 돈 버니까 똑같이 해줄게. 제 말에 남편이 악다구니를 쓰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나 진짜 너 같은 여자 처음 봤다. 너는 신랑이고 애고 다 필요 없지? 네가 처먹고 디룩디룩 찌운 살 빼는데 웬 유세야. 너 살 빼는 데만 환장했냐? 야, 됐고 살이나 평생 빼고 그러고 살아. 애도 안중에도 없고 지밖에 모르는 년. 나도 소름 끼쳐서 못 살아. 저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하고 한 번씩 싸웠지만 저런 욕과 폭언은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은 말 못할 것 같냐고 더욱 심하게 폭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내일 시댁 가서 다 들려드릴 거다. 나 뚱뚱하다고 비하하는 건 참아도 나한테 이런 욕지거리 하는 사람하고 못 산다고. 나중에 우리 선준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하면서 네 새끼 임신하고 키우면서 찐살 같고 말 다 했냐고. 저도 악다구니를 쓰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너무 서럽고 결혼 잘못했구나 싶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우니까 아이도 울고 저도 그 모습에 또 울고 진짜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시댁 가서 녹음한 것도 다 들려드리고요. 남편은 그날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인 형님도 있으세요. 형님은 이혼을 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시부모님 집 근처에서 살고 계세요. 토요일이라 시부모님 포함 형님도 집에 놀러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 저보고 어쩐 일이냐 하시길래 엉엉 울며 그동안 일을 말씀드리며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녹음을 들은 시부모님 한숨만 푹푹 내쉬고 무엇보다 형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요. 저희 형님 성격이 엄청 불같고 마음먹으면 끝장 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이혼 사유도 형님네 전남편이 바람을 펴서인데 전남편, 내연녀 완전 끝장내고 시댁까지 뒤집어 엎고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엄청 여장부 스타일이라 남동생인 저희 남편도 꼼짝을 못해요. 나이 터울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형님 녹음 듣더니 자기 일인 양 화가 나셨어요. 육아하면서 살림하고 지 케어까지 하느라 개고생하는데 마누라한테 저런 막말을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부모님들은 인품이 좋으시고 저희 부부에 관해 일체 터치가 없으세요. 하지만 그걸 듣고 나니 아버님은 내가 아들 잘못 키웠다 그러시고 어머님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개차반이라도 저희 시댁 식구들은 덮어놓고 아들만 편드는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도 이렇게 찾아온 것이기도 했죠. 형님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올케는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올케가 도저히 이런 놈이랑 못 살겠다 싶으면 이혼하라면서 그건 올케 마음이고 결정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든든한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이 일을 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전날에 이어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날은 어디 가서 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날 당일엔 시댁으로 불려갔겠죠. 그리고 다음날 형님은 전화가 와서 친정이나 동생 집에 아기 좀 부탁하고 올 수 있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보니 남편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갈라설 거냐? 저도 차분하게 제 의사를 말씀드렸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욕한 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인데 무섭더라고요. 본인 감정도 조절 못하는 그런 사람과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은 폭언이지만 나중에는 폭력까지 안 쓰리라는 법 없을 것 같고요. 제 말에 시부모님은 제 말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네가 이혼하면 우리도 그놈 안 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도 너한테 용서하라거나 그런 말은 안 할 거야. 근데 어제 진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 전화 끊고 엄청 후회했다고 하더라고. 곧 육아휴직 쓰고 지 혼자 육아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컴컴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더라고. 그 후에 통화는 했니? 전화는 왔는데 받진 않았어요. 너는 바로 이혼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와 시부모님의 대화를 듣던 형님도 입을 열더라고요. 나도 올케 얘기 듣고 녹음된 거 들었을 때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한 달이라도 저놈 개고생 시키면서 벌을 줬으면 해.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으면 하고. 일단 한 달 동안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절대 너랑 선준이 못 만나게 할 거야. 그리고 지방 청소랑 집 앞 알아서 차려 먹고 빨래, 청소 다 지가 하게 할게. 주말에는 올케가 나가 있으면 올케네 집도 다 치우고 살림 해놓으라고 하고 올케는 그놈 집에 못 들어오게 집 비번 바꾸고 주말만 집 좀 비워줘. 여력되면 아이 친정 가서 지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저녁에 올케네 집 가서 선준이 봐줄 테니까 올케는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도 되고. 형님의 말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화나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자기 동생 편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형님이 나서서 제 남편을 벌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형님. 근데 형님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을까요? 얼빠진 동생 둔 죄지. 내 동생 때문에 올케한테 미안할 뿐이야. 걱정 말고 올케만 좋다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형님에게 들어보니 전날 남편이 시댁에 불려왔을 때 신우가 남편 보는 앞에서 녹음을 다시 틀었대요. 저한테 녹음 파일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녹음된 거 끝나자마자 아버님은 남편 머리통을 때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미친놈이라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남편은 도리어 자기도 다 큰 성인인데 왜 때리냐고 난리치고 이걸 왜 여기 와서 쪼르르 얘기하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까짓 운동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어코 매일 3시간씩 나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자기 골탕 먹이려는 것 같다면서요. 형님은 네 새끼 네가 보는데 그게 왜 골탕이냐고 뭐라고 하셨고, 이혼이라도 해서 영영 네 새끼 안 보고 사는 게 네가 원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이혼하면 얼굴 안 본다 그러셨고, 형님의 제안대로 한 달 동안 누나네 집에 가서 살면서 반성하라 했다네요. 그러면서 형님은 너 육아휴직 이제 와서 안 쓰고 싶어서 꼼수 치나 본데 꼼수 치지 마. 너 이혼해도 육아휴직 써서 독박 육아하게 돼 있어. 대가리 굴리지 마.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서도 쫓겨났고 저희 집은 형님 말대로 제가 비번 바꿔놨으니 올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아버님도 한 달 동안 저랑 아기 있는 집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형님은 자기 집 비번 찍으면서 한 달 동안 무조건 여기 와서 지내라고 했다네요. 형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다 제 마음 헤아려주고 어떻게든 남편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님네 가서 살았는데 형님이 중간중간에 인증사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남편도 형님네에 간 이후로 나름 반성한 게 있는지 매일 미안하다는 긴 톡을 보냈고 전화도 아침 저녁으로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예정처럼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은 풀렸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 한 달은 꼬박 채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말하거나 육아도 제대로 안 도울 경우 이혼이라고 못 박아두었어요. 그 후 남편은 눈에 띄게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획보다 한 달 먼저 써서 저에게 육아에 대한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저도 일하러 가야 되니까요. 많이 어설프지만 그래도 갈수록 이유식까지 본인이 만들어 먹일 정도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해보니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겠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본인이 온전히 겪어봐야 하나 봐요. 그 시간이 지나 저는 복직을 했고 남편의 본격적인 독박 육아가 시작됐는데 초반 일주일 정도는 어머님과 형님이 도와주고 그 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 재우고 나서 남편과 맥주를 한잔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바깥일은 일에 따르는 보상과 성취감이 있는데 집안일과 육아는 그런 게 없어서 참 힘들다고요. 게다가 집에서 아이와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저에게 그런 말 했던 건 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다 기도 많이 꺾여서 저도 그때의 폭언은 그냥 없던 일로 묻어두기로 했네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아들 편만 들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혼내키신 시부모님. 그리고 제 마음 헤아려주면서 일부러 동생 교육시키려고 한 달간 데리고 있으시기까지 했던 형님이 있었기에 저도 이혼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편 복은 몰라도 시댁 복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반성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합심해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해가며 아이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